장중에 상승 흐름을 보이던 뉴욕 증시가 트럼프 한마디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특히 장 막판에 중국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마디 하면서 트럼프의 이 말 한마디, 이 부분이 또 증시를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경제 지표들도 그렇게 썩 좋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 좋았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죠. 자, 미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또 트럼프는 어떠한 말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이러한 ETF 쪽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그 시가총액보다도 이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단기적 변동성이 좀 심한 이런 상품 쪽으로 많이들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급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좀 인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ETF 쪽으로만 너무 쏠려가는 것은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떠한 형태의 투자 패턴들을 그리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요. 자,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다라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나한테 오면 되는데, 그죠? 이게 잘 안 되죠? 근데 이 초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을 잃은 돈이 증시 자금으로 과연 들어올 것인가? 증시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정 갈 데 없으면 저한테 와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침에부터 드립을 좀 치다 보니까, 네, 이게 좀 이상해졌습니다. 자, 오늘은, 네, 5월 29일 금요일이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무겁게 분위기가 잡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네, 가볍게 분위기를 만들려고 제가 살짝 농담을 치다가, 네, 저도 같이 넘어 들어갔네요. 걸려들었어. 네. 자, 뉴욕 증시 먼저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였고, 처음에는 좀 긴가민가한 게 출발했다가 일단 경제지표들이 조금 괜찮게 나왔거든요. 물론 너무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쁘게 나왔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나쁘지만 희망이 있어 등등등 여러가지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을 했을 거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다우지수를 지속적으로 끌고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막판에 문제가 좀 생겼죠. 트럼프가 나 기자회견 할래요.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네, 이번 주 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어제 그저께 트럼프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무슨 말 하실 건데 했더니 그것은 중국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겠다 등등등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를 안 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하겠다는 것은 하는 거잖아요. 이게 트럼프가 입으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터 없이 또 기자회견에 나설까봐 사람들이 또 지레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장 막판에 이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가 쭉 하고 밀려서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기자회견에서 뭔가 예상했었던 범주 안으로만 들어간다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나가버리게 된다라면 네, 글쎄요. 일단은 시장의 악재가 또 크게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 한마디에 미국 증시가 돌연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단 CNBC에서 보도된 내용을 우리가 중점 요즘 살펴보게 되면 미국 경제가 바닥에 들어간 것으로 인식됐다. 그래서 필수 품목, 소비 호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3대 지수 장중에 대부분 상승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는 인식이 온 거죠. 증시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들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대감들이 생겨나게 되는 부분이고, 투자자들은 여기에서 굉장히 만족감과 기대감을 가졌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장이 마감 때쯤 들어가서 막판에 중국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가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문제가 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요 지수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좀 벌어졌고, 일단 중국 관련한 기자회견이라면 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킨 거, 그거밖에 없을 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관세를 올리겠다, 우리가 예고 이미 했지, 이미 우리가 말했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란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서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 부분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좀 뒤로 물러서서 쳐다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죠. 자, 미중 간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면,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서 우리가 봐야지 돼요. 자, 중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중국은 뭐 안전하게 홍콩을 중국 내로 흡수하는 것이겠죠. 일단 처음에 97년도였던가요? 홍콩이 반납될 때 한 50년 정도는 1국 2체제로 놔두기로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은 한 절반 정도 지나갔잖아요. 24년쯤 됐죠? 반납한 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슬슬 무언가를 이제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난 부분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50년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그 시기를 지키지 않고 일단은 홍콩 정부라는 것, 홍콩이라는 구간을 중국 정부의 그런 통제하에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이슈하고 보셔야 됩니다. 시진핑이 계속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이런 홍콩에 대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자기네 걸로 흡수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는 내용이겠죠.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얻어내고 싶은 것은 중국에게서 경제적 이득이거든요. 홍콩이 뭐 어찌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단순히 핑계거리일 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다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일으키기도 조금 애매하던 차에, 이게 질병에 대한 그런 책임론을 중국에다 떠넘겼는데, 이것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진행되고 있던 차에 홍콩이 아주 잘 나온 거죠.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되면 홍콩에게 관세를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미국은 오로지 중국에게서 돈을 얼마큼 더 뜯어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관심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이득을 얻을 것인가가 되는 거고요. 장사꾼이죠. 중국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치적인 또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중국이 진행한 홍콩의 인권법, 홍콩 국가보안법은 두 나라의 니즈를 모두 충족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조금 불안한 상태다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는 각 국가가 원하는 거 다 얻어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얻어갈래, 중국 니네가 원하는 거 얻어갔지, 이런 식의 나오는 부분이겠죠. 물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서로를 건드리기 때문에 으르렁대는 모양새가 나타나지만 뭐 특별하게 조치가 나오겠느냐라는 생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트럼프의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홍콩에 대한 이런 중국의 조치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위안화가 지금 또 평가절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절하가 되면서 가치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환율이 또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7.4위안까지도 갈 것이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환율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미국이 이번에는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홍콩에서의 그런 관세 부과를 통한 경제적 이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압박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중국 정부도 환율이 어느 정도 올라감에 따라서 관세 부과에 따른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약간 상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고 있으면은 얘네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시장을 이 홍콩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적당히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이번에는 입에다가 필터를 좀 달고 나왔을 것인지, 네, 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주말 시황에서 그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중에 올라갔었던 부분은 이제 경제 지표들 몇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10만 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조금 나아졌다? 네, 나아졌다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계속적인 줄어듦, 이런 것들은 괜찮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감소세가 나타났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감소세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고 있다. 네, 그래서 노동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겠지만, 노동자들이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소비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기업들에게 소비가 돌아가서 실적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서 뭐 지금 이런 그 고용 시장의 그 회복은 상당히 미국 증시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비를 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은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멋진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었고요.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이제 성장률인데요. 이게 5% 감소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예상치에서는 이제 4.8 네,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4.8이나 5%나 그게 그거다, 도끼인 개끼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뭐 이건 별다른 거 없네요. 그냥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렇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고요. 단지 시장이 밀린 이유는 트럼프. 네, 전화번호 있으신 분들은 전화해서 그러지 좀 말아달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제가 영어가 딸려가지고 안 되네요. 네. 자, 어쨌건 미국 증시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트럼프의 입에 또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네, 대단하네요.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재료가 이제는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트럼프가 어떤 말을 하느냐, 또 그것을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쏠려 들어가는 개미들. 사실 지금 보면은 약간 걱정되는 게 있긴 있어요. 레버리지하고 인버스, 그것도 곱하기 2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ETF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잖아요. 이게 낮은 거래 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ETF라는 것은 상장지수 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만약 원자재 쪽에 내가 투자하고 싶다. 근데 원자재에 투자할 만한 길이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한 ETF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반도체 쪽이 좋아 보여. 그럼 반도체를 다 살 수 없으니까 반도체 관련 ETF 이런 식으로 투자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ETF라는 것은 약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뭐 말 그대로 펀드죠, 펀드. 그래서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전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안전한 투자, 장기 투자 이런 쪽이었는데, 이게 이번에 시장의 급변동이 나타나게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ETF 쪽에서도 레버리지, 인버스 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여기는 더 빠르게 수익이 난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지수가 상승할 때 플러스 2, 네, 마이너스, 떨어질 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버스는 뭐 올라갈 때 내려가고 내려갈 때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곱하기 2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 곱빼기예요, 곱빼기. 네, 중국집에 가도 곱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좀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가 봐요. 그래서 밥을 줄 때도 머슴밥 해가지고 고봉으로 이렇게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 남자의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좀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인격체가 조금 네, 배 둘레 햄으로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서 밥 양을 좀 줄여야 돼요. 자, 어쨌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먹겠다. 짧은 기간에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레버리지 인버스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계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떨어질 때 마이너스 2%면은요, 올라갈 때 플러스 2% 하더라도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이게 만원에서 마이너스 한 60%? 80% 떨어졌다 칩시다. 만원에서 마이너스 80%가 떨어졌어. 이게 원유 그때 ETF 설명할 때 제가 해드린 것 같네요. 100짜리가 20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마이너스 80%잖아요. 그럼 여기서 플러스 80%가 다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20짜리가 플러스 80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 봤자 이게 3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네. 똑같은 퍼센테이지가 적용이 되지만 나는 하락장에서 손실을 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곱하기 2다. 올라갈 때는 그만큼 되겠지. 마이너스 2배, 2배 하락했다가 다시 그만큼 올라가면 본전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장세 속에서 지수가 쭉 위로 뻗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장세에서는요, 이게 오히려 수익률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가 그 2010년 2월에 첫 출시된 이후에 코스피 200 지수가 20% 넘게 상승했지만 수익률은 0.2%밖에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올라갈 때는 좋아 보이지만 내려갈 때는 쿡 내려가기 때문에 이 내려간 부분에서 반영되는 상승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나쁘지 않겠죠. 점진적으로 꾸준하게 그냥 계속 상승만 하면 나쁘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꾸준히 상승하는 증시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신고가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됐지만, 네, 아무튼 이런 ETF의 성격을 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2배로 움직인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부분 속에서 변동성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나에게 손해가 되고 얼마만큼 기회가 될 것인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다 단기성 물량이라고 보셔야 돼요. 네,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모두들 이제 단기성으로 들어오는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거에 그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너무 과도하게 집중을 시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ETF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너무 이런 쪽에서의 수익을 내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요, 되려 이런 변동성에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ETF 쪽에서의 투자는 일단 단기적으로 보셔야지 뭔가 만족할 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ETF 쪽은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승률은 못 따라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갈 곳 잃은 돈, 초저금리 시대에 증시 진격을 할 것인가. 네, 돈이 갈 곳을 잃었다. 참 이거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빨리 갈 길을 찾아가지고 인마이 포켓이 좀 돼야 되는데, 자,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은 어디로 가고, 자, 얘네들도 같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죠. 금리가 일단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0.5%입니다. 지금 금리가 0.5%인데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시장에 돈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유동성 장세가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주가 상승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 오케이, 이 돈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기업이 투자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주식을 사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일단 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돈이 막 넘쳐나요. 통장에 돈이 막 넘쳐나.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막 그 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막 도배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쓰면 되는 거잖아요. 쓰고 싶을 때 막 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런 효과들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상승, 경기 부양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서 긍정적인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일단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과정 속에 있다면 기대감이라든지 왜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만약에 마지막 금리 인하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사실 0.5%라는 게 뭐 사상 최저치기도 하고요. 더 내려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기 부양에서 금리 인하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결국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효과가 미비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시작됐을 때, 자금이 많이 들어왔을 때 증시를 많이 끌어올리는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절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은 확대가 되지만 이제 이게 마지막 금리 인하다, 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 미중 갈등도 있다, 그러니까 악재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돈만 푼다고 될 것이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내가 주머니에 돈이 많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돈을 쓸 형편이 아니야. 네, 뭐 이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재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돈을 쓰겠냐, 그래서 이 부분이 증시 상승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은 원론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오케이. 이것은 경기 부양, 증시 부양,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사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부동산이요? 뭐 아니면 뭐 어디 은행에요? 절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대기 중인 자금들인데 이 대기 중인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만만한 거는 지금 단기성 자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채권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제 뭐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또는 많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럴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국고채 열심히 사들이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처럼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좋은 일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 그런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쨌든 돈들이 갈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냥 장롱 밑에서 썩지는 않을 테고요. 증시로 들어오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가 조금만 올라가게 되더라도 나쁘지 않다 생각되고요. 이 마지막 금리 인하라는 부분들은 다시 얘기하면 더 이상 금리를 낮출 필요가 없다. 증시가 이제는 좋아지고 있고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상승으로 가는 그런 길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이 풀린 상태, 그 다음에 경기가 앞으로 호전될 수 있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원론적으로 접근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바닥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유동성을 가지고 상승한다. 이게 2019년도 3월달 시점의 장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시장의 전문가들도 지금 헷갈려하고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트럼프의 한마디 때문에 다우지수가 후라락, 장막판에 떨어졌습니다. 자, 트럼프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일단 기자회견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이 시장의 향후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에 무언가 수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죠. 네. 자, 레버리지 인버스에 쏠려 들어가는 개미들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쪽에서 투자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도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특히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는 단기성 투자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초저금리 시대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돈의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른 거는 뭐 그냥 차지하고라도 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금리 인하 때문에 주가는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증시에 영향은 미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양분화돼서 있다고 하는데, 경기 원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 원론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는 일단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호재성 재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고, 마지막 금리 인하도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그냥 즉 지금이 경기가 바닥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금리 인하는 시장에 좋은 소식이다 정도로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또 뭐 금리 인하를 더 이상 안 한다, 금리가 계속 동결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킬 만큼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뭐 일단 트럼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들 정도로만 전달해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트럼프의 입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불확실성입니다. 뭐라고 예측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다행히 그래도 주말장이라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말을 버티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 것인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장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적대적이면서 때로는 우호적이고 조화롭기도 하다. 그리고 시장에는 좋은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으며 좋은 해와 궂은 해도 있다. 이 모두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얻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이것이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아시겠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이 유연하게 바뀔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나올 텐데, 만약에 아침에 좀 주가가 빵 하고 떨어져서 시작하게 된다면 받아주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제 장중 시황에서 제가 수급을 보면서 또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